주말 오후의 햇살은 언제나 나른하고 평화롭다. 북악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맑은 공기가 평창동의 고즈넉한 저택단지를 부드럽게 감싸는 시간. 남편 강태주는 거실 소파에 파묻혀 비즈니스 채널을 보고 있었고, 나는 그의 제네시스 G90이 주차된 지하 차고로 내려왔다. 매주 일요일 그의 차를 정리하는 것은 나의 작은 의식이자 완벽한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나만의 주문과도 같았다. 가죽 클리너의 은은한 향이 차고를 채웠다. 나는 부드러운 극세사 타월로 대시보드에 미세한 먼지 한 톨까지 닦아냈다. 반짝이는 검은색 하이그롯이 위로 내 무표정한 얼굴이 비쳤다. 사람들은 내가 미술품 복원 전문가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이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는 내색을 보인 적 없었다. 사랑하는 남편의 성공을 내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새로운 예술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10년을 살아왔다. 태주는 국내 최고의 IT 기업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최연소 팀장이었고, 나는 그의 완벽한 트로피였다. 운전석 정리를 마치고 조수석으로 넘어왔다. 그는 늘 조수석을 더 어지럽히는 버릇이 있었다. 구겨진 영수증, 마시다바, 생수병, 그리고 언제나처럼 바닥에 떨어진 골프 장갑 한 짝. 나는 작게 한숨을 쉬며 몸을 숙였다. 시트 아래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어 물건들을 꺼내려던 순간이었다. 손가락 끝에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다. 동그랗고 긴 원통형의 물체. 또 뭘 흘린 거야, 정말. 나는 혼잣말을 하며 그것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튜브였다. 짙은 남색 배경에 은사액으로 새겨진 낯선 외국어. 내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한눈에 봐도 저렴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의 고급 윤활제였다. 거의 새 것처럼 보였지만 옆면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나 있었다. 순간 차고 안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내 심장이 발치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윤활제라니. 우리 부부는 이런 걸 쓰지 않는다. 태주는 이런 섬세한 물건에 신경 쓸 만큼 다정한 남자가 아니었고, 우리의 밤은 오래전부터 의무와 습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나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했다.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최근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늦어지는 귀가, 잦아진 회식, 그리고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언제나 회사 후배라고 대답하던 그 낯선 번호의 전화, 그의 셔츠에서 희미하게 풍기던 내 것이 아닌 샴푸 향기, 그리고 며칠 전부터 우리 집 가사 관리사로 들어온 24세 오유나, 명문대생이지만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한다던 순진한 눈망울을 가졌지만 유난히 몸에 붙는 옷을 즐겨 입던 그 아이.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돌아갔다. 나는 조용히 윤활제를 내 작업용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때 차고 계단 쪽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특유의 약간은 거만하고 모든 것을 재촉하는 듯한 말투였다. 서지우, 아직도 안 끝났어?
나 곧 파트너사 미팅 가야 하는데.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내 얼굴에 어떤 표정이 떠올라 있는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대답했다. 거의 다 됐어요, 태준 씨. 당신 차에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서요. 중요한 파트너 만난다면서 차가 지저분하면 당신 이미지만 안 좋아지잖아요. 그는 코웃음을 쳤다. 차 안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계단 위에 서서 팔짱을 낀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여자들은 꼭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쓴다니까. 대충 하고 빨리 키나 줘. 여자들은. 그 한 단어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는 닿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여자들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아주 잘 알겠어, 강태준. 당신 같은 남자들이 쓸데없다. 고 치부하는 그 섬세함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알았어요. 금방 끝낼게요. 나는 다시 몸을 숙여 청소를 마저 하는 척했다. 그가 거실로 돌아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주머니 속 차가운 튜브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사치였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명확하게 떠올랐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절대로. 그가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1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창고방으로 향했다. 결혼 후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은 나의 과거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문을 열자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함께 각종 미술 도구와 약품들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한때는 세상의 모든 부서진 것들을 복원하는 것이 나의 꿈이자 자부심이었다. 나는 그 꿈을 내 손으로 포기하고 이 남자를 선택했다. 선반 가장 안쪽 나무 상자에 담긴 작은 병들을 꺼냈다. 10년이 지났지만 라벨은 선명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미술품, 특히 도자기나 금속 유물을 복원할 때 사용하는 특수 에폭시 수지였다. 두 가지 용액을 정해진 비율로 섞으면 처음에는 꿀처럼 투명하고 점성이 있지만 공기와 반응하며 강력한 접착력을 갖게 되고 인체에 닿으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조직에 들러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물건. 한때 깨진 조각들을 완벽하게 이어 붙이던 나의 손길이 이제는 다른 무언가를 이어 붙이기 위해 움직일 것이었다. 나는 주방으로 가 문제의 윤활제 튜브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내용물을 변기에 모두 짜내버리고 물로 수십 번을 헹궈 안을 깨끗하게 비웠다. 물기 하나 남지 않도록 드라이어로 완벽하게 건조시킨 후 나는 창고에서 가져온 에폭시 용액 A와 B를 정확한 비율로 계량해 조심스럽게 튜브 안에 채워 넣었다. 마치 위험한 화학 실험을 하는 과학자처럼 내 손끝은 한 치의 떨림도 없었다. 투명하고 끈적한 액체가 튜브의 팔할쯤 채워졌을 때 나는 뚜껑을 닫았다. 겉보기에는 원래의 내용물과 구별할 수 없었다. 완벽했다. 다시 지하 차고로 내려갔다. 나는 방금 전 그 작업을 마친 튜브를 조수석 시트 아래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주변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나의 흔적을
극세사 타월로 깨끗하게 닦아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아니,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출발했다. 차고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오니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평창동의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소동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내 안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 그리고 오유나.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나를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저 남편의 성공에 기생하는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겠지. 좋아.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두자. 당신들의 그 오만함이 바로 내가 당신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 오늘 밤 당신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아주 끈적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나는 조용히 일어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아내의 역할로 돌아가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 메뉴는 태준이 좋아하는 매콤한 해물찜이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특별히 맵게 만들어야지. 속에서부터 불이 나도록. 저녁 8시 현관 도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태준이 돌아왔다.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에서 갓 지은 밥을 푸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내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고 그 속의 미세한 균열을 알아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팅이 길어졌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외투를 던졌다. 언제나처럼 내가 그의 뒤를 따라가 옷을 받아 옷걸이에 거는 것도 언제나처럼. 하지만 오늘 나의 눈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걸음걸이, 미간의 미세한 주름, 그리고 공기 중에 흩어지는 낯선 향수 냄새까지.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물찜과 정갈하게 차려진 몇 가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의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한 나의 정성이 담긴 저녁상이었다. 그 정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는 꿈에도 모르겠지. 오늘 해물찜이네, 냄새 좋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무심하게 칭찬을 던졌다. 바로 그때 2층에서 오유나가 내려왔다. 짧은 반바지에 어깨선이 훤히 드러나는 얇은 니트 차림.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복장이라고 하기엔 과하게 몸의 곡선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내게 인사했다. 사모님, 저녁 준비 다 됐네요. 그래, 유나 씨도 이리 와서 같이 먹어.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안주인처럼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마 내가 자리를 비켜주길 바랐겠지. 태준과 단둘이 오붓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싶었을 테니까. 하지만 어쩌나 오늘은 내가 이 연극의 관객이자 연출가인 것을. 유나가 태준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식탁 위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렸다. 나는 그 침묵을 깨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이 이 숨 막히는 공기 속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지, 그들의 위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움직인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해물찜에서 가장 실한 전복을 집어 내 그릇이 아닌 유나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유나 씨, 요즘 우리 집안일 하느라 고생 많지? 많이 먹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할 정도의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밥을 씹던 입을 잠시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유나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했다. 마치 순수한 소녀가 받은 과분한 친절에 감동한 것처럼. 아니에요, 팀장님. 제가 하는 일인데요. 뭘?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수줍게 대답했지만 식탁 아래로 내려간 그녀의 발이 태준의 다리를 은밀하게 스치는 것을 내 예리한 시선이 포착했다. 태준의 입기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어머 태준 씨, 유나 씨 잘 챙겨주네. 보기 좋다. 꼭 오빠가 여동생 챙기는 것 같아. 오빠, 여동생. 내가 그 단어들에 힘을 주어 말하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의 관계를 순수한 가족애로 규정해버리는 나의 말에 그들은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보란 듯이 태준의 그릇에 그가 싫어하는 미나리를 듬뿍 얹어주었다. 당신도 많이 먹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미나리가 피를 맑게 해준대.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미나리를 입에 넣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의 비밀스러운 연애 행각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유나가 물컵을 집으려 손을 뻗자 태준이 먼저 손을 뻗어 물을 따라 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손가락이 스치는 시간은 불필요하게 길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둘만의 짜릿한 순간이었겠지.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눈치 없는 아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가엾은 것들. 지금 너희가 즐기는 그 은밀한 짜릿함은 곧 다가올 끔찍한 고통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희는 지금 벼랑 끝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내가 살짝 밀기만 해도 영원히 떨어져 버릴 벼랑. 식사를 마친 후 유나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주방으로 갔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과일을 깎아 그의 앞에 가져다 놓았다. 탐스러운 빨간 사과를 한 조각 집어 그의 입에 넣어주며 나는 최대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 씨, 오늘 파트너사 미팅은 잘 했어요? 중요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럭저럭 거의 다 넘어왔어. 그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내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마도 주방에 있는 그녀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겠지. 이따 밤에 내 방 말고 네 방에서 보자 같은 천박한 메시지를. 나는 그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내 머리카락이 그의 턱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요? 회사에서도 최고, 집에서도 최고의 가장이고. 내 칭찬에 그의 어깨가 으쓱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이런 찬사에 굶주린 남자였다. 알면 됐어. 그 순간 주방에서 유나가 사모님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왔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있는 우리 둘의 모습을 보고는
마치 질투라도 하는 듯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 표정 변화를 놓칠 내가 아니었다. 나는 태준의 어깨에서 천천히 머리를 떼고 유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수고했어요, 유나 씨. 피곤할 텐데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어요. 네, 사모님, 안녕히 주무세요. 유나는 꾸벅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이 있는 2층 별채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태준의 눈이 따라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저 눈빛, 욕망과 소유욕으로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빛.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였다. 그들은 나를 완벽하게 방심하고 있었다. 오늘 밤 태주는 유나의 방으로 숨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더러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 내가 조수석 아래 정성껏 준비해둔 선물을 사용하겠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안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기 전 나는 소파에 앉아 있는 태준을 향해 말했다. 나 먼저 들어가서 잘게요. 당신도 너무 늦게 자지 말아요. 피곤하겠다. 알았어. 그의 대답은 여전히 건조했다. 그는 내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눕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냥감을 향해 달려가는 포식자처럼 조용히 움직이겠지.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다. 내 모든 신경은 곤두서서 집안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거실의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안방 문틈으로 태준이 조심스럽게 방을 나서는 그림자가 비쳤다. 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자, 이제 쇼가 시작될 시간이다. 무대 위 배우들은 모두 제 위치에 섰고 조명은 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곧 터져 나올 처절한 비명뿐. 나는 휴대폰을 들어 미리 설치해둔 홈캠 앱을 실행했다. 유나의 방문 앞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 화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너희들의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끝나는지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평창동의 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안방 침대에 누운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손안의 스마트폰 화면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작은 사각형의 화면은 내 복수극의 VIP 관람석이었다. 홈캠 앱은 2층 별차이로 향하는 복도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태준의 그림자가 살금살금 복도를 가로질러 오유나의 방문 앞에 섰다. 그는 마치 전문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린 후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다. 무는 소리 없이 열렸다가 닫혔다. 완벽한 밀회. 그는 내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하고 있겠지. 이 집의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으며 나는 앱을 다른 카메라로 전환했다. 오유나의 방. 물론 사적인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영역에서 나는 나만의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카메라는 그녀가 아끼는 커다란 고민형의 눈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방 안의 풍경이 흐릿하지만 제법 선명하게 보였다. 태주는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유나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잠시 격렬하게 입을 맞췄다. 역겨운 장면이었지만 나는 무표정하게 그들의 행위를 관람했다. 곧 닥쳐올 파국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침대 위로 뒹굴었다. 화면 속에서 그들의 옷가지가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이 무언가를 찾듯 주머니를 뒤적였다. 잠시 후 그의 손에 익숙한 남색 튜브가 들려 있었다. 낮에 내가 그의 차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것. 아니, 내가 완벽하게 재창조한 그것. 그는 의기양양하게 튜브를 흔들어 보였고 유나는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숨을 참았다. 이제 곧 시작이었다. 내 손끝에서 빚어진 차가운 복수가 저들의 뜨거운 욕망 속에서 어떻게 발화하는지 지켜볼 시간이었다. 태준이 튜브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짜내는 모습이 보였다. 투명한 액체가 그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고요한 저택의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남자의 비명이었다. 고통과 당혹감이 뒤섞인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태준이 침대 위를 미친 듯이 나뒹굴었다. 그의 손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붙잡고 있었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뭐야, 왜 이래? 으악, 뜨거워. 살려줘. 유나 역시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다. 태준 씨, 왜? 그래요, 괜찮아요.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몸에 손을 대려 했지만 닿는 곳마다 태준은 자지러지듯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연기를 해야 했다. 세상에서 가장 놀란 순진한 아내의 연기를. 꺄. 나는 최대한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슬리퍼를 신는 것도 잊은 채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달려 2층으로 향했다. 유나의 방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아비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태준 씨? 유나 씨? 안에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외쳤다. 내 목소리는 공포와 걱정으로 완벽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 안쪽에서 태준의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리 가. 어서 네 방으로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명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불이라도 났어요? 문 열어봐요, 어서. 내 절박한 외침에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유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팀장님, 어떡해요? 안 떨어져요. 으앙, 너무 아파요. 안 떨어져. 아프다고? 나는 입꼬리가 올라가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특수 에폭시 수지는 초기 경화가 시작되면 웬만한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다. 떼어내려 하면 할수록 피부 조직까지 함께 뜯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을 동반하지. 잠시 후 태준이 이를 악문 듯한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쥐가 나왔어. 유나 씨가 쥐를 보고 놀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신경 끄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 쥐, 이 저택에 방역업체에서 매달 관리를 받는 이 집에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는 이 와중에도 나를 완벽한 바보로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과장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주요? 어머 세상에. 난 또 불이라도 난 줄 알고 심장이 철렁했잖아요. 놀래라. 그럼 알았어요. 쥐 잘 잡고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요. 나 다시 내려갈게요. 나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다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었다. 화면 속의 지옥도는 계속되고 있었다. 태주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어떻게든 옷을 꿰어 입으려 애쓰고 있었다. 유나는 이불로 몸을 가린 채 덜덜 떨며 울고만 있었다. 그들의 은밀하고 뜨거웠던 공간은 순식간에 고문실로 변해 있었다. 젠장, 병원에 가야 해. 빨리 옷 입어. 태준이 유나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팀장님. 움직일 수 없어도 움직여. 여기서 이 꼴로 아침을 맞을 셈이야? 당장. 그의 고함에 유나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그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어갑었다. 나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그들의 희비극을 차분히 감상했다. 마치 잘 만든 블랙 코미디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태주는 한 손으로는 문제의 부위를 감싸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고통스럽게 걸었다. 그의 이마는 식은 땀으로 흥건했다. 지하 차고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몇 분 후 지하 차고에서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리고 타이어가 급하게 아스팔트를 긁는 소음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검은색 제네시스 92 위태롭게 저택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몸으로 운전을 하겠다고? 나의 자랑스러운 남편 강태준 씨.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내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차에 5분도 지나지 않아 저택단지 입구 쪽에서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뒤이어 날카로운 자동차 경보음이 밤의 고요함을 무참히 찢어 발겼다. 나는 천천히 발코니로 나갔다. 서늘한 밤 공기가 내 잠옷을 스쳤다. 저 멀리 단지 입구 가로등 아래 익숙한 검은색 차체가 보였다. 정확히는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의 집 대문과 하나가 되어 있는 차체였다. 보닛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멈추지 않는 경보음은 마치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처럼 처절하게 울리고 있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쥐 한 마리가 아주 큰 사고를 쳤네. 그렇지, 여보?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수많은 이웃들이 놀라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할 것이다. 오늘 밤은 아주 길고 아주 떠들썩한 밤이 될 터였다. 나는 조용히 커튼을 치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지난 몇 달간 나를 괴롭혔던 불면의 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나는 아주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 아침 나는 아주 바빠질 것이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해야 하니까.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나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고 눈가는 붉게 충혈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코트. 누가 봐도 남편의 사고 소식에 정신없이 달려온 비련의 아내, 그 모습이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긴박한 분위기가 코를 찔렀다. 나는 다급하게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다가가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강태준, 강태준 환자 어디 있나요? 교통사고로 실려왔다고 해서요. 내 목소리는 계산된 불안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복도 끝에 있는 병실을 가리켰다. 나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태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이불은 가슴 아래까지 덮여 있어 하반신의 상태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태준 씨. 나는 그의 침대로 달려가 쓰러지듯 곁에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물론 이 눈물 또한 나의 영이었다.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웃 아주머니 전화 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혼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다고요. 태주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핸들을 잘못 꺾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매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식은땀을 흘렸다. 어지러워서? 참으로 편리한 변명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믿는 척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병실 구석에 있는 또 다른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오유나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은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유나 씨는 왜 여기 같이 있어요? 다친 거예요? 나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순간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태준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니, 내가 밤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는데 마침 유나 씨가 그걸 보고 걱정된다고 따라 나선 거야. 그러다 같이 사고를 당했고 걱정돼서 따라 나선 가사도우미라. 참으로 눈물겨운 충성심이었다. 나는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으로 혀를 찼다. 마침 그때 젊은 의사 한 명이 차트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호자로 인식했는지 나에게 다가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호자분 되시죠? 남성 환자분은 사고로 인한 팔 골절 외에 민감한 부위에 화학적 화상 및 조직 손상이 심각합니다. 원인 불명의 이물질로 인해 피부 조직이 심하게 유착되어 응급처치를 했지만 추가적인 수술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 환자분 역시 비슷한 부위에 경미한 화상과 연조직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가 두 사람에게 박혔다. 화학적 화상, 조직 손상, 이물질로 인한 유착.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있을까? 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가렸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어쩌다가 그런 곳을 다쳐요? 운전하다가 어지러웠다면서요? 내 순진한 질문에 태준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이불 속의 유나는 아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바로 이거야. 너희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나는 그저 흙을 덮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 나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아내 얼굴로. 괜찮아요, 태준 씨.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유나 씨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옆에서 잘 간호해 줄게요. 내 위로에 두 사람은 더욱 사색이 되었다. 그들에게 내 간호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테니까.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관 두 명이 들어왔다. 어젯밤 사고 현장을 처리했던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먼저 내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강태준 씨,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어젯밤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왜 그 늦은 시간에 운전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남편이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약을 사러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가져갔어야 했는데 흑! 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다. 경찰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럼 이분은 왜 동승하고 계셨습니까?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마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 유나 씨는 저희 집 가사관리사예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남편이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따라 나선 모양이에요. 밤이 늦었으니 위험할까봐. 제가 남편을 잘 챙겼어야 했는데 어린 유나 씨까지 다치게 하고 제가 다 죄인입니다. 내 말에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책임감 강하고 착한 가사 도우미와 아내를 끔찍이 생각하는 남편, 그리고 충격에 빠진 가여운 아내의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다. 태준과 유나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지금 상황에서 입을 여는 것은 곧 자백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나는 다시 태준의 곁에 앉아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여보, 괜찮아요. 다행히 국회의원님 댁 대문만 부서졌잖아요. 만약에 사람이라도 쳤으면 어휴, 상상하기도 싫어. 불행행 중 다행이에요, 정말. 국회의원. 나는 일부러 그 단어를 똑똑히 발음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그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였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태주는 천장을 보고 미동도 하지 않았고 유나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죽은 듯이 숨어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불과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나를 기만하며 은밀한 쾌락을 즐기던 그들이었다. 지금은 사회적 평판, 직장, 그리고 육체까지 한꺼번에 망가질 위기에 처한 채 내 소나귀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두 마리의 생쥐에 불과했다. 가면은 완벽하게 추락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 위에서 비참하게 발버둥치는 배우들을 관람하는 일뿐.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환자들 퇴원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집에서 정성껏 돌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나의 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내 집이 그들에게는 완벽한 지옥이 될 테니까. 며칠 후 태준과 유나는 퇴원했다. 휠체어를 탄 태준과 그 뒤를 절뚝이며 따르는 유나. 두 사람을 태운 차가 평창동 저택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그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집 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화롭고 안락했던 공간은 이제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자비로운 간수였다. 어서 와요. 이제 집에 왔으니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상냥한 목소리에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신음 같은 소리를 냈고 유나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은 내게 잔인한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짓이 시작이었다. 나의 정성 어린 간호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다. 태준을 위해서는 청양고추와 캡사이신을 듬뿍 넣어 끓인 매운 아귀찜을, 유나를 위해서는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로만 만든 냉채를 내놓았다. 태준 씨, 의사 선생님이 상처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빨리 낫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맵고 뜨거운 걸 먹어서 땀을 흠뻑 내야 독소도 빠지고 회복도 빨라져요. 나는 그의 식판에 아귀찜을 산처럼 쌓아주며 생긋 웃었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억지로 몇 숟갈 뜨다가 결국 기침을 터뜨리며 괴로워했다. 상처 부위가 뜨거운 열기로 인해 타는 듯이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 앞에서 아프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다. 그저 내가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에 저지르는 이 모든 행위를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유나 씨는 속에서 열이 나면 안 좋대. 몸을 차갑게 식혀줘야 염증도 가라앉고, 자, 많이 먹어. 유나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거의 울상이 되어 오이 냉채를 깨작거렸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절실하겠지만 그녀에게 그런 자비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집에서 그들의 식단과 일상은 오롯이 나의 통제에 있었다. 오후에는 태준의 깁스한 팔을 핑계로 목욕을 도왔다. 나는 일부러 뜨거운 물을 그의 몸에 끼얹었다. 어머, 미안해요. 물 온도를 잘 못 맞췄네. 태준은 욕조 안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그저 괜찮아 라고 쥐어짜듯 말할 뿐이었다. 나는 그의 등을 밀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러게 왜 밤늦게 위험하게 돌아다녀서 이런 고생을 해요. 그것도 유나 씨까지 데리고. 어린애가 이제 얼마나 놀랐겠어. 당신 정말 못 말린다니까. 내 말 속에 담긴 가시를 그는 똑똑히 느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상처, 바로 옆을 수건으로 실수인 척 문지르며 그의 반응을 즐겼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냈다. 그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나의 실수는 계속되었다. 거실을 지나가는 태준의 휠체어 옆으로 일부러 발을 헛디뎌 부딪혔다. 어머나, 괜찮아요, 태준 씨.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나는 화들짝 놀란 척 그를 부축했지만 내 손은 정확히 그의 다친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었다. 유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가 약을 먹기 위해 물을 따를 때 나는 그녀의 등 뒤로 지나가며 실수로 그녀의 팔을 쳤다.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이 그녀의 허벅지 위로 쏟아졌다. 꺄! 그녀의 비명에 나는 재빨리 달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살폈다. 세상에, 유나 씨, 괜찮아? 어쩌다 그랬어? 내가 얼음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 나는 허둥지둥하며 그녀를 부축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경멸과 만족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밤이 되면 심리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TV 뉴스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 저기 뉴스에 나오는 분, 우리 집 앞에 사시는 국회의원 아니야? 요즘 불륜 스캔들 때문에 정치인들 이미지가 말이 아니라던데.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린다니까. 사람은 정말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 안 그래요, 태준 씨? 휠체어에 앉아 있던 태준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옆에 얼굴에 드리운 절망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즐거웠다. 또 어떤 날에는 유나가 있는 앞에서 태준에게 말했다. 참, 유나 씨 말인데 저렇게 젊고 예쁜 나이에 몸에 흉이라도 남으면 어떡해요. 시집도 가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상처가 깊어서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죠. 아, 정말 속상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유나 씨가 이런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내 말에 유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그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태준을 향한 원망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였다. 신뢰와 욕망으로 뭉쳐있던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집은 완벽한 지옥이 되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압박 속에서 두 사람은 서서히 말라갔다. 서로를 향한 눈빛에는 더 이상 욕망 대신 의심과 원망이 깃들기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의 망가진 몸과 추락할 위기에 놓인 사회적 명성 때문에, 유나는 자신의 미래와 몸에 남을 흉터 때문에 서로를 탓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지옥을 설계하고 관장하는 신이었다. 그들은 내 자비 없이는 물 한 모금, 약 한 알도 입에 넣을 수 없었다. 그들의 모든 고통은 나의 손끝에서 비롯되었지만 겉으로 나는 여전히 헌신적이고 순진한 아내이자 안주인이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있을까? 어느 날 밤, 나는 잠든 척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소공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저 여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닐지도 몰라. 유나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다. 닥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재수가 없었던 것뿐이야. 서지우는 그냥 눈치 없는 멍청이라고.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해. 내가 멍청이라고. 너희가 방심하면 할수록 나의 지옥은 더욱 정교하고 잔인해질 테니까. 너희의 발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다음 막을 올릴 시간이군. 나의 정교한 지옥 속에서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내가 던지는 은유와 암시들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내 모습 사이에서 미쳐가고 있었다. 결국 강태준은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반격을 시도했다. 바로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더러운 방식이었다. 그날 아침 태준은 나를 거실로 불렀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마주하는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도끼 서린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의 휠체어 뒤에 서 있었다. 마치 최후의 재판을 앞둔 공범처럼. 서지우, 여기 앉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왜 그래요, 태준 씨? 어디 불편해요? 그는 내 걱정 어린 질문을 무시하고 테이블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던졌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놓였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 법인 자금 사용 내역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처럼 조작된 거래 기록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꾸며낸 횡령의 증거였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치졸함과 악랄함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가 미술품 복원을 위해 간혹 해외 경매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모든 거래를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이게, 이게 뭐예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왜 회사 돈에 손을 대요? 나는 정말로 충격받은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내 연기에 힘을 실어주듯 뒤에 서 있던 유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민과 비난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사모님, 어떻게 그런 짓을... 팀장님이 사모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저희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런 일을 꾸미신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기가 막혔다. 이 연극의 대본은 태준이 썼겠지. 그는 나를 파렴치한 횡령범으로 몰아 이 집에서 내쫓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모든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한 최후의 발악. 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증거는 전부 여기 있어. 당신 변호사 불러도 소용없어. 지금이라도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몸만 나가. 그럼 경찰에 신고는 안 하지. 내 마지막 배려야.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하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내 얼굴에서는 순진무구하고 충격받은 아내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싸늘한 경멸과 냉소가 자리 잡았다. 배려? 당신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게 정말 우습네. 내 차가운 목소리에 태준과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 놓인 85인치 스마트 TV 앞으로 걸어갔다. 내 손에는 언제나처럼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당신이 준비한 연극은 아주 흥미로웠어. 강태준 씨. 배우들 연기도 훌륭했고. 하지만 대본이 너무 허술한 게 흠이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그리고 내 스마트폰 화면을 TV에 미러링했다.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지금 뭐 하는 태준이 말을 차에 끝내기도 전에 TV 화면 가득 익숙한 장면이 나타났다. 바로 며칠 전 오유나의 방에서 벌어졌던 그들의 밀회 장면이었다. 고민영의 눈에 숨겨진 카메라가 촬영한 흐릿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그들의 불륜 현장. 그리고 뒤이어 터져 나오는 태준의 끔찍한 비명과 아비 규환의 현장까지. 소리는 없앴지만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이게 뭐야? 네가 어떻게?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그들이 병원에서 나눈 대화, 경찰에게 했던 거짓말, 그리고 어젯밤 거실에서 내가 멍청하다며 자신들의 계획을 소공어리던 대화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녹음되어 있었다. 닥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서지우는 그냥 눈치 없는 멍청이라고. 증거는 완벽하게 만들었어. 횡령죄로 엮어서 쫓아내면 그만이야. 자신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자 두 사람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표정. 나는 TV를 끄고 그들을 돌아보았다. 멍청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었어.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희는 날 너무 얕봤어. 내가 10년 동안 당신 옆에서 뭘 보고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의 그 더러운 속임수와 위선들, 내가 모를 것 같았어? 이 집의 모든 벽은 내 눈이고 모든 공기는 내 귀야. 너희가 내 영역 안에서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순간 너희는 이미 진 거였어. 태주는 휠체어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횡령 서류를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네가 말한 증거는 이거고.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내가 가진 진실은 이거야. 이제 선택해, 강태준. 내 마지막 배려를 내가 받아줄까? 아니면 이 모든 진실을 내가 세상에 공개해 줄까?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넥스트 이노베이션 최연소 팀장이라는 그 빛나는 명함. 단 10분 만에 쓰레기 조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침묵. 거실에는 유나의 흐느낌 소리와 태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완벽한 역전이었다. 그들이 나를 겨누었던 칼은 이제 그들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최후의 발악은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을 뿐. 나는 그들의 폐허가 된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본 뒤 차갑게 돌아섰다. 내 손 안에는 그들의 명주를 쥔 칼자루가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지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방법을 정해두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침묵의 감옥이 되었다. 태준과 유나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집안을 배회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나에 대한 경멸이나 우월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자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영상들을 세상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임에서 패자는 승자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충분한 공포의 시간을 주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영혼은 서서히 갉아먹혔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D-Day로 정한 날 밤, 나는 내 서재에 앉아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영상과 음성 파일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편집했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편의 잘 만든 다큐멘터리처럼 혹은 잔혹한 스릴러 영화의 예고편처럼 영상을 구성했다. 영상은 평화로운 우리 집, 거실의 정형으로 시작한다. 그 위로 내가 직접 녹음한 차분한 내레이션이 흐른다. 사람들은 완벽한 성공 뒤에는 완벽한 가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 남편,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최연소 팀장 강태준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완벽한 트로피 아내였습니다. 곧이어 화면은 태준의 차 조수석 아래에서 발견된 윤활제 튜브를 클로즈업한다. 그리고 장면은 오유나의 방, 두 사람의 밀회 현장으로 거칠게 전환된다. 태준의 끔찍한 비명과 함께 화면은 암전된다. 다시 내 목소리가 흐른다. 하지만 모든 완벽함에는 균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균열은 아주 끈적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영상은 병원과 경찰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거실에서 나를 횡령범으로 몰아가려던 그들의 추악한 음모를 차례로 보여준다. 모든 장면에는 자막과 함께 핵심적인 음성이 삽입되었다. 특히 서지우는 그냥 눈치 없는 멍청이라고 말하는 태준의 목소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했다. 영상의 마지막, 나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한 옷차림.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멍청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완벽한 트로피로 살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입니다. 영상은 검은 화면 위로 흰 글씨가 떠오르며 끝을 맺었다. 평창동 접착제 불륜 스캔들, 넥스트 이노베이션, 강태준 팀장의 두 얼굴. 나는 완성된 영상을 최종 확인한 뒤 마우스 커서를 업로드 버튼 위로 가져갔다. 망설임은 없었다. 먼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넥스트 이노베이션 게시판에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급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도 같은 제목으로 글을 게시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 주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에도 영상을 공유했다. 모든 것은 10분 안에 이루어졌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거실로 나갔다. 태주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고, 유나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것은 언제나 짜릿했다. 정확히 15분이 지났을 때였다. 태준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물들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닌 바람 새는 소리에 가까웠다. 네가 감히. 그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듯 몸을 움직이다가 극심한 고통에 다시 주저앉으며 신음했다. 주방에 있던 유나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서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았다. 왜 그래? 당신들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도 좀 알면 좋잖아.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유능한 팀장님이 얼마나 가정적이고 또 얼마나 부하 직원을 잘 챙기는지. 미쳤어. 넌 날 죽이려는 거야. 그가 절규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죽여? 아니, 난 사람 같은 건 안 죽여. 난 그냥 당신의 사회적 명성,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허울뿐인 탑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야. 당신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테니. 그 순간 그의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대표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지 못했다. 전화는 끊기고 곧이어 회사 법무팀장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태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그는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가 미리 싸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나를 보며 태준이 악을 썼다. 어디가? 서지우, 이 일 책임져. 당장 영상 내려. 나는 그의 옆을 말없이 지나쳐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책임?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지. 당신들의 더러운 욕망과 배신에 대한 책임. 아, 그리고 유나 씨. 나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유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앞으로는 남자 보는 눈 좀 길러. 모든 남자가 강태준 같지는 않지만 모든 강태준은 결국 저렇게 되거든. 잘 살아봐, 둘이서. 이 지옥에서. 나는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등 뒤로 그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내 발걸음은 조금도 무거워지지 않았다. 밤 공기는 상쾌했고 내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공개 처형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나의 진짜 자유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심하게 쓸어간다. 때로는 상처를 아물게 하고 때로는 폐허를 더욱 황량하게 만든다. 평창동 접착제 불륜 스캔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나는 그 지옥 같았던 저택을 처분하고 한강이 내다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리고 나의 원래 자리, 미술품 복원 전문가로 돌아왔다. 삐끗지고 부서진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부서졌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강태준과
오유나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야 할 악성 종양 같은 존재들이었다. 법정은 길고 지루했지만 결과는 명백했다. 모든 증거는 내 편이었고 나는 위자료를 포함해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복원 작업을 마치고 늦게 퇴근하던 길. 나는 문득 따뜻한 국물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났다. 화려한 강남의 레스토랑이 아닌 허름하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종로의 한 포장마차로 발길을 옮겼다. 비닐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대로 멈춰섰다. 포장마차 구석, 플라스틱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강태준과 오유나였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태준은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명품 수트를 벗고 낡고 구겨진 점퍼 차림이었다. 깔끔하게 관리되던 머리는 기름지고 덥수룩했으며 면도하지 않은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과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미 반쯤 비워진 소주병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IT 업계를 이끌 차세대 리더라 불리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중년의 패배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오유나의 모습은 더욱 비참했다. 25, 한창 아름다울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짙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다크서클,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자리 잡은 깊은 불만. 그녀는 더 이상 신분 상승을 꿈꾸던 야망 있는 여대생이 아니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수렁에 빠뜨린 희망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포장마차의 소음과 뿌연 김서림 덕분인지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우동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시키고 그들의 연극을 마지막으로 관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돈은 구했어? 내 병원비 어쩔 거냐고. 침묵을 깬 것은 유나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과 절망으로 쉬어 있었다. 어디서 구해? 이 바닥에 소문 다 나서 날 써주는 데가 없어. 너도 알잖아. 알긴 뭘 알아. 당신만 믿고 내 인생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날 그 여자 차에서 그딴 걸 가져오지만 않았어도. 유나의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다. 태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했던 그 분노 대신 자기 파괴적인 증오가 서려 있었다. 닥쳐.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꼬리만 안 쳤어도 이런 일 없었어. 꽃뱀 같은 년. 뭐? 꽃뱀? 이봐, 강태준. 당신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무능력한 주제에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쓰레기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독을 뿜어냈다. 한때 욕망으로 서로를 탐하던 그들의 입에서는 이제 서로의 심장을 찌르는 저주만이 흘러나왔다. 사랑과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의 인생을 망쳤다는 지독한 원망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살아있는 지옥이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소주잔을 채웠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하얗고 깨끗한 눈송이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잠시나마 덮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저렇게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며 평생을 함께 뒹굴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거울이 되어 비참함의 늪에서 허우적대겠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다. 그들을 내 손으로 직접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의 욕망과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가장 완벽한 감옥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 나는 우동 그릇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포장마차를 나섰다.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얀 눈이 내 머리 위로 소복이 쌓였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 마침내 내가 서 있었다. 상처는 아무러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트로피도 순진한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서지우, 나 자신이었다. 깨어진 것들을 복원하며 나의 온전함을 찾아가는 사람. 나는 하얀 눈이 쌓인 거리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내일 아침 이 눈은 모두 녹아 사라지겠지만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은 결국에는 공평했다. 적어도 나에게는.